젖은 새벽의 약속. 올해 28이 된 민주는 새벽의 냉기 속에서 숨을 내쉬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학자금 대출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그를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이끌었다. 몸이 고되면 생각이 줄어들어 좋았다. 그날도 그의 발길은 습관처럼 인력센터를 향하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과 굳은 살 박힌 손이 그의 전부였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민주는 맞은편 인도를 바라봤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없는 거리. 오직 가로등 불빛 아래 밤새 비를 맞은 듯 온몸이 젖은 여자 한 명이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들러붙었고 얇은 회색 코트에서는 빗물이 끊임없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시공간에서 분리된 채 홀로 정지된 듯 보였다. 무슨 사연이 있겠지? 민주는 가볍게 무시하고 싶었다. 남의 불행에 관여할 만큼 그의 삶이 여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며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온몸으로 슬픔을 토해내는 가장 처절하고 서러운 울음이었다. 그냥 지나쳐 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여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이라 주변에 인적은 없었고 그녀는 도움이 절실한 위급 상태였다. 민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몫을 넘어선 일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쓰러진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버려진 듯한 외로움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처지와 겹쳐 느껴졌다. 100m 근방의 작은 병원을 기억해낸 민주는 곧바로 그녀를 업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은 마치 뼈와 가죽만 남은 듯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고 차가운 빗물과 새벽 공기에 얼어붙어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해 그녀를 내려놓자 민준의 작업복은 그녀의 빗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았고 민주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녀에게는 핸드폰도 가방도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소지품도 없었다. 처음 신고자였기에 민주는 인적사항을 적어야 했다.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심각하진 않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몇 시간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민주는 인적사항을 적고 돌아서려 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다. 얼른 인력센터에라도 가보자.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텅 빈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왠지 모를 가여움과 책임감이 그를 붙잡았다. 어차피 늦은 일,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만 지켜보고 가자. 민주는 응급실 구석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하얀 피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듯한 단정한 얼굴,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 왠지 모르게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3시간쯤이 흘렀을까? 그녀가 흐릿하게 눈을 떴다. 의사의 간단한 진찰 후 퇴원해도 좋다는 말이 떨어졌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더 이상 깊이 얽히고 싶지 않았다. 어색함에 그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고 불이 나게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사흘째 되던 날 민주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새벽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분 맞으시죠?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녀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우울함이 배어 있었다. 지은은 그날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민주는 사양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날 저녁 지은이 예약한 식당은 민준에게는 부담스러운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지은 앞에서 민주는 아무리 깔끔하게 입으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일용직의 거친 흔적 때문에 위축되었다. 어색한 인사와 어색한 대화가 오고 갔다. 지은은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주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날의 상황을 물었다. 지은씨, 제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날 왜 그렇게 비를 맞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눈빛이 흔들리며 다시 그 새벽의 슬픔으로 돌아갔다.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이 발인 다음 날이었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민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슬픔의 무게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에 괜스레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민주는 사과했고 지은은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들은 그렇게 어색함 속에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민주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며칠 후 민주는 다시 건설 현장으로 돌아갔다. 고된 육체노동 후 점심을 먹으려 들른 식당에서 우연히 창밖을 봤다. 지은이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옆 동료가 민준을 놀렸다. 야, 김씨.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밖에 아가씨들한테 눈을 못 떼네? 민준은 당황하며 지은에 대한 비오는 새벽의 이야기를 얼버무렸다. 동료는 잘해보지 그랬냐고 부추겼지만 민준은 지은의 깊은 상처를 참아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슬픔에 잠겨 쓰러지던 지은과 웃음을 되찾은 듯 했던 지은의 모습이 계속 교차했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민준의 가슴을 뛰게 했다. 내가 그녀를 잊고 싶지 않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은 이성적인 후회를 무시하고 용기를 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지만 곧 답장이 왔다. 좋아요. 약속 장소 알려주시면 오겠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보냈다. 퇴근 후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다듬고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고급 식당은커녕 변변한 술집도 모르는 민준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허름하지만 정이 있는 돼지갈비 식당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지은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환하게 웃었다. 그날 새벽 비를 맞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밝아진 목소리로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다. 민준은 미안해하며 식당을 소개했다. 제가 아는 곳은 이런 곳뿐이라 좀 허름하죠? 지은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이런 메뉴 좋아해요. 초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따라 분위기가 좋았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어색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 그제야 민준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기소개를 했고 나이를 물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동갑이었다. 친구니까 우리말 편하게 하자. 지은의 제안에 민준은 설렘을 느꼈다. 그날 그들은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농담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이후로 민준과 지은은 한 달에 몇 번씩 만나는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 건설 현장의 민준과 대기업 초년생인 지은은 사는 세계가 달랐지만 서로의 외로움과 막막함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지만 감히 고백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두 명의 여자가 그들의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그들은 죽은 남자친구의 여동생들이었다. 양심도 없니? 오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랑 웃고 떠들어? 내가 오빠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분노에 찬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다. 지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는 공포와 죄책감에 압도되어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긴 채 술집을 뛰쳐나갔다. 지은이 떠난 후 민주는 분노했지만 곧 그녀의 상처가 너무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은 모든 연락을 끊었다. 2주 후 지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그날 미안했어. 오늘 해줄 이야기가 있어. 시간 비워줘. 그날 오후 카페에서 만난 지은은 텅 비어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자친구가 죽던 날의 상황을 죄책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근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회사 상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오전에 작성한 계획서를 메일로 보내지 않은 거지. 상사는 당장 급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화를 냈고 나는 남친한테 사정해서 같이 회사로 돌아갔어. 남친은 밖에서 나를 기다렸는데 그 찰나에 사고가 난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그 계획서만 제대로 보냈다면, 내가 그를 거기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을 거야. 나는 살인자야, 민준아.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위로했지만 그녀의 죄책감은 이미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결국 지은은 가장 두려운 말을 꺼냈다. 민준아, 우리 이제 그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민준은 당황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나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민준은 며칠을 멍하게 보냈다. 이유도 알 수 없었고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추운 겨울, 민준은 인력센터로 향하던 길에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잘 지내? 지은이었다. 민주는 놀라 손이 떨렸지만 겨우 진정을 하고 답장했다. 응, 잘 지내. 너는 괜찮아? 지은은 조심스럽게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약속 장소를 알려줬는데 병원이었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허리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헤어진 후 죄책감과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다. 아파트에서 투신했지만 나무에 걸려 목숨은 건졌다고 조심히 말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가 접히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현재는 재활치료 중이라는 것이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때 마지막까지 그녀를 붙잡고 위로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녀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의 고통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 자신을 비난했다. 그날부터 민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인력센터에 나갔다가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늦게 지은의 병실로 향했다. 그는 그날 하루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 현장의 유머, 날씨 이야기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지은에게 들려주었다. 민준에게는 지은의 병실이 유일한 안식처였고 지은에게는 민준의 이야기가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 어느 날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이런 처지에서 말하는 게 정말 미안하고 웃기지만 사실은 널 좋아하고 있었어. 그때 널 밀어냈던 건 정말로 내가 너까지 불행하게 만들까봐 너무 두려워서였어. 민주는 기쁨과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널 좋아했어. 아니,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처가 있든 상관없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그날부터 그들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를 보살폈고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들의 사랑은 병실이라는 좁고 삭막한 공간에서 가장 강렬하게 피어났다. 지은은 열심히 재활에 임했지만 노력에 비해 기적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민준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괜찮아, 지은아.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오히려 고마워. 그렇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을 넘어선 생존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낮, 민준이 건설 현장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나 발가락이 움직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지금 당장 와줘. 민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봐봐. 움직여. 정말이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희미하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2년 넘게 감각이 없던 곳에서 그녀의 의지가 기적처럼 연결된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지난 2년간의 고통, 죄책감, 그리고 절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희미하지만 그들의 삶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지은은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오른쪽 다리에 어느 정도 감각이 돌아왔고 결국 그녀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에서 3년이 더 지나 그녀는 목발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민주는 그녀의 생일에 맞춰 프로포즈를 준비했다. 그가 처음 그녀를 업고 뛰었던 그 횡단보도 근처, 이제는 작은 꽃집이 된 장소였다. 지은아, 내가 쓰러져 있던 그 새벽부터 내 삶은 너였어. 넌 나에게서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찾았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 나는 내가 천천히 걷든 휠체어를 타든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이제 나랑 평생 함께 걸어줄래? 지은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로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다. 그들은 결혼했다. 지은은 여전히 완벽하게 걷지는 못했다. 조금 천천히, 그리고 민준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민준은 그녀의 느린 걸음에 맞춰 자신의 속도를 늦췄고 그 느린 걸음은 세상의 모든 서두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아이 하나가 있다. 민주는 건설 현장의 경험을 살려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고 지은은 온라인으로 무역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은을 떠올린다.
젖은 새벽,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인에게 건넨 도움의 손길은 결국 그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 건져 올린 기적이 되었다. 그들의 느리고도 확실한 발걸음은 상실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영원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다.